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과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모두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처럼 꾸민 거포장이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 혈장의 국내 사용량은 최근 6년 새 많이 늘어났지만 자급률은 81%에서 4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저출산 등으로 헌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기밀 문서는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37살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9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1.09도 오른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할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의 내용인데 기온뿐 아니라 표층 수온 상승분과 해수면 높이 증가량도 세계 평균보다 모두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었는데 모두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엠폭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국내 엠폭스 누적 환자 수가 1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 15번째 환자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 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입니다. 신규 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0살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이 장기간에 걸쳐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10년간 도시기반 역학연구에 참여한 40세에서 69세 10만 8천여 명을 평균 9.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관찰 대상자의 0.7%인 759명에서 위암이 발생했는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6%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수가 많을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흡연과 비만의 복합적인 작용이 동반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위암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 혈장의 국내 자급률이 최근 6년 새 81%에서 4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원료 혈장 사용량은 2016년 69만여 리터에서 지난해 103만여 리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내 공급량 비율은 81.4%에서 45.6%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혈장은 사람의 피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등을 제외한 액체 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코로나19 유행과 저출산 등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장 자급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혈장은 1년 정도 냉동 보관할 수 있고 수입도 가능해 현재는 부족한 혈장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국가 간 원료 혈장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은 ADHD 치료제처럼 꾸며진 겉포장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제품이라고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인 음료수 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ADHD 치료제가 처방된 건수의 30%가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된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ADHD 치료제 이름을 검색하면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내걸고 불법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처벌받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또는 광고한 행위가 지난해 259건, 올해 들어 3월까지만도 40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DHD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환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남용하면 식욕 감소와 두통,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입마름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심하게 간다면은 뇌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로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불법 판매 사이트 근절 등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배포된 마약 음료에는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범죄로 보고 윗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주택가 지하 창고, 물건이 잡다하게 쌓여있는 선반 아래 종이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접힌 종이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모 씨는 이렇게 마약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을 통해 두고 간 마약을 걷어와서 필로폰 10g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우유에 타서 이른바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음료 한 병에 필로폰 0.1g 정도가 들어간 셈인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모두 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6명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마약을 결합한 신종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료를 받아간 피해자 측이 최대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범행 관련자 여럿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길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병행되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한두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거한 인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제조책 길 씨와 중계기를 이용해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조작한 30대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를 비롯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범행 가담자 3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이용한 SNS 계정 등도 압수수색해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올리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민간 중독 재활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하노이에서 493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전주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변이의 유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들의 검체를 분석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한참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 중 사자가 탈출해 관객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이리저리 날뜁니다.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 철망 밖으로 뛰쳐나가자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뀝니다. 무대 주변에 있던 서커스 단원들이 우리 안으로 숨어들고 관객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난 15일 중국 허난성 로양의 한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别跑！我的天，在我车旁边。 그러나 지난 2018년 산시성에선 서커스 무대를 탈출한 호랑이가 아이 2명을 물기도 했습니다. 영세 서커스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020년 충칭에선 번지점프대 개장 행사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줄에 매달아 강제로 떨어뜨렸고 이듬해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택배가 유행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总数是156只，把2道后门一关，所有的猫狗肯定全部逼死在里面。 2009년 동물학대 방지법 초안이 발의된 뒤 매년 양회 때마다 이색 안건으로 소개되지만 법제화는 아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 태국 남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조업 중이던 어선 등 선박 수십 척이 전복돼 3명이 익사했습니다. 나콘시탄 마라주 해안선을 따라 돌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45명이 구조됐지만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조에 걸쳐 235개 마을 주택 1,781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소 제로는 지구촌 모든 나라가 함께 이뤄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포집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탄소 포집 제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탄소 제로 정책은 대부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실 내용은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 저장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발표되었던 국가 탄소 중립 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부분은 나뉩니다. 네. 첫 번째가 배출 부분으로 주로 산업체라든가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모아서 제거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이제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과 함께 국제 감축이 있죠. 예.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은 원료의 특성상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주목받는 건데요. CCUS 기술은 탄소 포집과 저장이라는 CCS와 탄소 포집 및 활용이라는 CCU로 나눌 수가 있죠. 예. 자, 그림을 보시면 1번은 탄소 포집으로 산업체나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고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2번처럼 배라든가 파이프라인으로 저장고로 수송을 합니다. 수송된 이산화탄소는 3번처럼 육지나 해상지하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4번 활용은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제품의 원료라든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지금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탄소 포집 및 또 저장고 활용 방법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3월 24일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2050년 탄소 중립의 CCUS 기술 기여도를 27%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은 건데요. 네. 2022년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내었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4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계획된 저장 용량이 80%가 증가하고 포집 용량이 30% 증가했다고 하죠. 예. 중부 및 남부 유럽,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등 7개국에서 CCUS 프로젝트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CCUS 개발 계획을 가진 국가는 모두 45개 나라로 늘어났고요. 2021년 8개였던 산업, 전력, 연료전환 및 직접 공기 포획 분야에서 2022년 초 이후 약 15개의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는데요. 북미라든가 유럽, 중국, 중동 및 호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2021년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그 탄소 포집은 국가에서 선도하고 또 그 기업들이 그 CCUS라는 기술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석유라든가 석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스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CCUS 그 개발의 선두주자였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전용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 중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존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석유 회사 중에서 엑선모빌이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로브라나라든가 쉐브론 등의 기업이 현재 탄소 포집 용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업들이 CCUS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올해 3월 16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용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이라든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컨소시엄은 덴마크 정부 지원으로 벨기에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송을 해서 덴마크 북해 아래 폐광구에 탄소를 묻는 프로젝트 그린샌드를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또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 CCS 프로젝트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15개 CCS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 2개 사업은 2026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죠.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업 운전 중인 CCS 프로젝트는 27개,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1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외국 국가들이 CCUS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 CCUS 기술에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기업들은 CCUS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 포집 저장 여기뿐만 아니라 모은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전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CCUS를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는 먼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꾸준하게 좀 선행돼야 합니다.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먼저 CCUS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SKENS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CCUS 기술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가스전 개발부터 LNG 발전 사업, 친환경 수소 생산이 이르는 LNG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2025년부터 가동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의 CCS 적용을 통해서 저탄소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작년부터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말레이시아 세퍼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사업으로 포집은 GS 에너지가,
수출 허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상수송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장은 SK 어스온 등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화솔루션은 국내 8개 기업과 함께 CCUS 사업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협약을 맺기도 했고요. 이 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21일에 탄소 포집 저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CCUS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아주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도 민관이 함께 나서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이 탄소 포집의 그 목표치가 2030년까지의 그 목표치를 보면은 상당 부분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죠. 정부는 CCUS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높여 잡았어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CCUS를 통한 온실가스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1조 원을 들여서 고갈된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선의 포집가스를 저장하려는 CCUS 실증 사업을 기획 중에 있지만 아직은 예타 신청 이전 단계이고요. 그 사이 실증 규모를 연 4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3배 늘렸지만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고요. 서둘러도 2031년에나 정말 가능할 그런 전망입니다. 예. 또 기술 개발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상용화하려면 여러 분야의 융복합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CCUS 기술로 포집 탄소를 활용한다는 상용화에 대한 관련법 제정 작업은 현재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CCUS 전담팀을 없애고 목표만 상향시켰다는 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말 CCUS 관련 기술 개발 상용화를 추진해 왔던 온실가스 감축팀을 없앴습니다. 네. 정부의 CCUS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총괄 추진할 어떤 주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선후가 맞지 않는 정책과 함께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CCUS 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사업 예산도 올해는 792억 원으로 지난해 973억 원에서 181억 원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CCUS를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말 의지가 의심스러운 것이죠. 네, 사실 이 탄소 포집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줄이는 거에 대해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 많은 기업들과 또 우리 다양한 기업들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빨라 지난 10년간 3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19일 공개하는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서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 동안 한국은 기온이 연평균 1.6도 상승해 세계 평균 상승폭인 1.09도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담은 정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또 국내 표층 수온 역시 1968년부터 2017년 사이 50년 동안 1.23도 올라서 세계 평균 0.48도의 2배가 넘게 상승했고 1989년부터 2018년 사이 해수면도 2.97mm 상승해 세계 평균 1.7mm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폭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과 한파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해지면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3조 7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시험 비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우주선을 싣고 발사될 로켓 1단계 부스터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48시간이 지난 19일 이후에나 2차 발사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챗 GPT를 만든 스타트업 오픈 AI가 선도하는 인공지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차원에서 최대 진리를 탐구하는 트루스 GPT라는 이름의 AI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관심 있는 AI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AI는 우주의 흥미로운 일부인 인류를 전멸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필수로 설치하는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기관 61곳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라자루스가 언론사 8곳을 포함해 국내 61개 기관의 PC 207대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취약한 버전의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깐 컴퓨터가 이미 해킹해둔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하는 워터링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라자루스가 해킹한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국내 컴퓨터 1,000만여 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13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These two council members draw false equivalences between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lawful, defensive, pre-announced U.S. ROK joint military exercises.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탓이라고 했고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도 중국을 거들었습니다. 近段时间，美国在半岛周边频繁举行军演，出动核动力航母、B-52轰炸机等战略武器，严重加剧朝鲜不安全感。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의 황중국 유엔 대사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번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37살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돈바스 데부슈카, 돈바스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계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계정을 통해 미국 정부 기밀 문서가 급속히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폐쇄형 인터넷 채팅방에 등장한 기밀 문서가 6만 명이 넘게 보는 이 계정 SNS를 통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계정 관리자 중 한 명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제대한 미 해군 출신 37살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서를 다른 러시아 계정들이 공유한 뒤에야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이 SNS를 타고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유출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동맹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ability for America to gather intelligence from human resources on the ground has been compromised. We can't have a chaotic intelligence gathering system. If you give us information and it's disclosed, you can lose your life.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기밀 정보 접근권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정보 보안이 낳은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 내 인책론도 대두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이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처음으로 치른 3월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응시자 증가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투스에듀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한 3월 학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37.6%로 지난해 3월 학력평가 때보다 2.9%포인트 높았고 미적분을 수학 선택 과목으로 택한 학생도 43.4%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학력평가는 특히 영어가 어려웠는데 1등급 인원이 4,300여 명 줄어든 6,000여 명으로 전체의 1.98%였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학생 수는 급감한 탓인데 2009년부터 14년간 유지되어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대학가를 달구던 등록금 투쟁이 없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 가까운 8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 17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 인상을 결정해 한 학기당 학부는 평균 30만 원, 의학 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높은 물가 때문.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 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 지원액보다 물가 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립대학이라고 하지만 정부 재정적인 적고 그래서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인상 쪽으로 좀 갈닥을 잡은 것 같아요.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가까운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선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가가 갑작스레 치솟은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요즘 나이는 훌쩍 성인으로 진입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에 머물고 싶은 어른, 이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왜 요즘에 많아진 걸까요? 네, 먼저 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어른이라는 말은 여전히 제게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이 느껴집니다. 네. 어릴 때는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될 것 같았고 취업을 하면 어른이 될 것 같았는데 저는 여전히 스스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어른이란 말이 뭔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진짜 부모님 말씀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어른이 될까요? 사회적 나이에 맞지 않는 제가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어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네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시나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젓는 분들이 드물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제가 충분히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신데도요. 네. 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분들을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심지어 어른이는 이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마음은 어린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실제로 작년에 성년의 날을 맞는 남녀 7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를 차지하기도 했고 또 올해 2월 보건복지부의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 혹은 항상 성인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0세가 되어서야 5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른바 어른이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분야든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제력을 가진 성인으로의 진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부모나 주변의 기대에 충실하면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만 먹게 되면 어른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흥기였던 1990년대 학번인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온 영화나 만화,
장난감에 열광하며 그러한 취향과 취미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부터 어른이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만큼의 성취를 아직은 못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태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어른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겉에서 보면 나이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순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발달 과업들일 뿐이에요. 네. 어른이라고 느끼는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큰 한 축인 심리적 성숙과 독립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발달 과업을 이뤄내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어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방식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고 어른은 강요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른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오히려 어른에 대한 의미 부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어른에 대해서는 존대를 하고 위계를 갖는 문화이다 보니 또 어른은 그만큼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스스로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앞서 심리적 성숙과 독립이 또 어른의 다른 한 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저희도 잘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심리적 성숙과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나의 욕구만 중요한 단계예요. 배고파서 우는 아기는 엄마의 바쁜 사정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네, 2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엄마도 먹고 싶어 할 거다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우동을 먹고 싶으면 엄마도 당연히 우동을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3단계엔 상대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친구에게 자꾸 꽃구경 가자, 드라이브 가자 이렇게 청하고 친구가 거절하면 상심하시는 경우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친구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 즉 어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지사지의 자세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개인의 성숙의 일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롤모델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아들러는 이것을 as if, 즉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로 칭했는데요. 구체적인 롤모델, 즉 본보기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때 부모님 중 한 분도 좋고 인생에 힘이 되어준 선배나 책 속의 등장인물들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만약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마치 그 사람처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선택과 결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이면서도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한결 더 가능해집니다. 예. 그 사람한테 좀 빙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성숙과 독립을 향하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고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고 큰 존재로 여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마음은 성장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내가 세상의 정답이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 타인은 나를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 등등 삶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그러나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른으로서의 그 성숙함과 별개로 또 취미나 취향 자체가 어린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취미 혹은 취향의 문제면 어른이로서의 삶은 사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모임을 갖고 교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던 것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은 오히려 삶에 힘을 주는 기폭제이자 힐링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면 취향이 어른인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어른의 조건으로 경제적 독립을 꼽으실 텐데요. 경제적 독립을 이뤘어도 여전히 심리적 성숙과 독립은 어려운 어른이들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어른의 조건은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실존적인 삶의 태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인간은 휴먼 비잉, 즉 늘 되어가는 존재이지 결코 완료형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에 대해 너무 무거운 틀을 씌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어른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른이 좀 더 성숙하고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타고 육지와 인접한 곳에서 서식하던 해양 생물이 먼 바다로 서식 영역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노아 하와이대와 스미스소니언 환경연구센터 연구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에서 거둔 플라스틱 쓰레기 105개를 분석한 결과 70%에서 해안 서식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해안 서식종이 대양에 쌓이는 거대한 플라스틱 부유물에서 번식하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식품용, 사료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는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수입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용, 사료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약 1,105만 톤으로 2021년 1,115만 톤보다 10만 톤 정도 감소했으나 수입 금액은 42억 6천만 달러로 2021년 34억 5천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제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대학원이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와 경북대, 경희대 등 3개 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과 개설과 운영에 착수했으며 충남대, 조선대, 부산대 등 3개 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실용화에 대한 이해와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전문 지식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40여 명의 석박사 전문 인력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획전시회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7월 2일까지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영화와 과학특별전, 시공간으로 떠나는 영화 여행을 7월 2일까지 상인아래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빛의 휘어짐 등을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과학, 블랙홀과 웜홀, 양자 얽힘 등 과학적 개념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 영화로 보는 시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이 위암 발생을 높인다는 내용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는 대사증후군은 위암뿐 아니라 많은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대사증후군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